1억 7,500만 원이에요. 예. 의뢰인께서 쓰신 네. 뭐예요? 감정가는 0입니다. 예. 아무래도 후손이시기 때문에 이 또 조상의 그림의 가격을 매기신다는 게 선조의 유물을 가지고 후손이 무슨 가격을 얼마니 얘기한다는 게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영어로 적었습니다. 예. 일단 뭐 진품 명품에서 이렇게 귀한 작품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큰 기쁨인데요. 네. 저희가 또 나오신 이상 이 감정가를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 저희가 이 석천 한유도 과연 감정가가 얼마나 될지 최종 감정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가 보여주십시오. 1748년에 그려진 석천 한유도입니다. 자, 석천 한유도 충남 유형문화재 12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올라갑니다. 자, 천만 단위 15억 원이 나왔습니다. 15억 원. 15억 원이 나와서 그나마 박은영 아나운서가 가장 가깝게 맞춰주셨어요. 인형 하나 드리겠습니다. 15억짜리. 자, 이 석천 한유도 15억 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2004년에 이 청자상감 모란문 장구가 감정가 12억 원이 나와서 역대 최고 감정가였었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로 바뀐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네, 빨리 지우겠습니다. 15억 원의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예. 오, 15억. 박은영 아나운서도 뭐 가까이 맞히긴 했지만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너무 터무니없게 비싼 가격을 적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예. 저는 오늘 이 그림을 본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입니다. 진홍만 의원님 궁금합니다. 15억 원의 감정가가 어떻게 측정이 됐는지요? 예, 저 그림이 제작된 것이 1748년도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저러한 풍속도를 그리는 것으로는 상당히 앞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기녀가 등장하면서 풍속화를 그려지는 것은 그 해원 신윤복 선생이 그린 전신첩이라는 거기에 보면은 저런 기녀들을 대동하고 뭐 뱃노래를 한다든지 이런 노래하는 그런 풍속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이것이 적어도 한 50년 가까이 먼저 그려진 거죠. 그러면서도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서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것. 뛰어난 작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15억뿐만 아니라 사실 저 개인 욕심 같으면 홀등 더 높이 책정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5억 정도면은 충분히 그러한 문화재적인 가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쉽지만도 15억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야, 왠지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 그림의 이 기운을 느끼게 되는 거 있죠. 예. 진품 명품의 최고 감정가를 다시 쓴 한유도를 보고 계신데요. 저희 진품 명품에서 이 석천 선생이 태어나신 충남 홍성에 다녀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TV쇼 진품명품의 김혜연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충남 홍성에 위치한 거북이 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아주 중요한 유물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보물일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거북이 마을 이름이 참 특이한데요. 어떻게 유래가 된 거죠? 예. 거북이 마을은요, 뒤에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이 보계산인데요. 보물이 덮여져 있는 산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땅 속에 깊이 묻혀져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와서 그렇다 그럽니다. 보계산의 그 산세 지형이 거북이를 닮았다, 그래서 그렇게 부릅니다. 예. 거북이 마을이 다른 마을에 비해서 굉장히 예쁘게 꾸며졌는데 네. 특별한 뭐 목적이 있으셨는지. 저희 거북이 마을은 2002년도서부터 국가에서 지정한 농촌 전통 테마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전통이 잘 간직한 동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분들이 그 전통을 상품화해서 체험 관광 이런 것들과 연계시키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아주 중요한 유물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예. 어떤 유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석천 한유도에
그 한유도의 주인공이신 조선조 영조 때 병상 좌병사를 하신 석천공 전일상의 영정도 또 모셔져 있습니다. 그분을 뵈러 한번 가시죠. 네. 네. 석천 한유도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는 장충영각. 이곳에는 조선 후기 무신이었던 담양전씨 형제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주인공의 형 자천 전운상의 영정이 왼쪽에, 오른쪽엔 오늘의 주인공 석천 전일상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경상 좌병사 등의 요직을 지낸 석천 전일상. 후손들은 방송 녹화를 위해 영정을 원래 모셔져 있던 영정각에서 KBS로 반출한다는 사실을 선조에게 알리기 위해 극진한 예로 인사를 올린다. 석천 전일상 영정을 옮기기 위한 고미술품 운송 차량이 들어오고 영정이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레 차로 옮긴다. 드디어 세상에 공개되는 석천 전일상 영정. 석천 한유도의 주인공을 지금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께서 그 화면에서 과정을 지켜보셨지만 이렇게 소중하게 저희가 이 영정을 스튜디오로 모시고 왔습니다. 석천 전일상 선생의 영정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 한유도의 그 보셨던 그 분과 어떠세요? 지금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무관으로서 계급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 병사가 네. 병마절도사요. 네. 병사가 중장급에 해당되는 중장. 분이십니다. 별세계. 예. 야, 지금으로 따지면. 예. 근데 예전에 이렇게 보물들 보면 영정이 거의 이렇게 정면 없잖아요. 박은영 씨 말씀대로 네. 저희 진품명품에 나왔던 그 영정들도 약간 이렇게 왼쪽을 보고 계시는 그렇죠. 그 측면을 그렇죠. 그린 영정들이 약간 있었거든요. 프로필 뭐 조금 뭐 이렇게 요즘으로 옆모습인데. 치면 얼짱 각도죠. 네, 이렇게 딱. 진흥관 의원님, 이 영정 중에서도 정면을 그린 영정은 그렇게 흔한 편은 예,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조선시대 영정들 보면 대다수가 측면이지, 그죠? 7분 자안이나 8분 자안 이렇게 그리시는데 그런 것은 아마도 측면을 그리기가 정면보다는 좀 그리기가 용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정면을 그리면은 그 얼굴에 들어가고 나온 자리, 요철을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측면을 즐겨 그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리고 영정이라 하면은 외행도 중요시했지만은도 보다 그분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정신 세계를 표출해내는 것이 가장 그 어려운 기법이었는데 지금 이분도 얼굴에서 그 어떤 무관이라는 그 장군다운 그런 그 기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정을 그리는 그 화가의 그 기량이 뛰어나다는 거죠. 문양도 정말 세세하게 그렸고 또 그 명암이라고 하나요? 어두운 부분과 조금 밝은 부분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게 네. 굉장히 섬세하게 그리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영정을 잘 보면은 이 시대의 이 복식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잘 살펴볼 수 있는데 네. 박성실 위원님 나와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따라서도 이 복장이라든지 머리에 쓰고 계신 그 사모관대 모양도 좀 이렇게 변하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이것은 백관들이 집무시에 착용하시는 상복이라고 불렸던 건데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 머리에 쓰고 있는 사모의 형태라든지 이 깃이 둥글게 된 달령의 형태, 그 긴 모양이라든지 소매, 또 이게 지금 정면상이라 잘 안 보이지만 옆으로 그려진 거는 이 뒤에 가는 무라든지 이런 거가 다 시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이 어른과 유사한 시기에 사셨던 그 밀창군 어른이라고 그 선조의 후손이신데 그 영정을 후손 댁에서 소장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옷이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땅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색깔이 다 없죠. 그래서 그걸 한번 재현해 본 것이 있습니다. 플라티를 입은 것처럼 예, 예. 한복 깃이 아니고 저렇게 생겼을까요? 예, 저 안에 징령이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됩니다. 여기 징령. 나오셨어요. 박영식 씨가 아주 제일 잘 어울리시네요. 예. 네. 진짜 잘 보네요.
출연만 이 있으면 어른하고 유사한 시기에 생존하셨던 밀창군 그 복식을 그대로 지금 재현을 한 것인데 네. 뭐 삼호 모양은 좀 다릅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긴 모양도 많이 유사하죠. 지금 네네. 여기는 그러네요. 긴 넓이가 좀 넓긴 하지만 이게 많이 파여 있고 이 안에 지금 하얀 것은 그 안에 직령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용식 씨 이제 인상 조금 푸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석천 선생을 너무 닮았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무관은 이 흉배 사자나 뭐 이런 네, 게 들어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보는 저희 초상에는 운학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선 초기의 법전에 보면 무관도 이품 이상이 되면 문관의 벼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품, 종이품 이상으로 올라가시면 이렇게 운학 흉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저는 신기한 게요. 그 200 몇십 년 전에 이 여러 가지 재료라든가 이 색이라든가 색깔 표현. 뭐 그대로 그냥 잘 보존된 게 참 신기하네요. 예. 자, 더 궁금한 점은 직접 진홍만 의원님께 질문해 주십시오. 친절한 저희 작가이신 이 김희겸 선생이 아주 그 초상화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린 어떤 그 풍속화보다 이 저 초상화의 값어치가 더 이렇게 더 큰 거 아닙니까? 그 반대입니다. 반대입니까? 예. 아. 초상화는 이분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 남아있는 편이고 아까 그 풍속화는 유일무이할 정도로 희귀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박은영 아나운서. 그렇다면 만약 한유도가 남아있지 않다면 이 영정의 가치가 지금과는 어떨까요? 더 낮아지지 않을까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황기순 씨. 그러면 저 김희겸 선생님의 풍속화가요 유일무이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초상을 많이 그리셨다고 하는데 그 김희겸 선생님이 그리신 초상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까? 초상화를 많이 그렸다는 기록은 있는데 네. 그러나 실제로 그분이 그린 초상화는 거의 저는 못 볼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초상화를 보면 대다수가 누가 그렸다는 표시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손을 통해서 누구의 작이라는 것이 밝히는 것이 통례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개나 그렸는지 몇 개나 남아있는지 확실히 모르는 거죠. 이 석천 선생의 영정은 과연 얼마일까요? 최고의 작품을 보셨기 때문에 일단 뭐 전일상 선생님의 성격만큼 호방해지셨어요, 세 분이. 예. 가격도 아까보다 많이 오르게 쓰셨습니다. 먼저 박용식 씨 1억 쓰셨고요. 박은영 아나운서 7억 5천, 그리고 황기순 씨 5억 원 쓰셨습니다. 참 제가 수치 어두운가 봐요. 그 아까 이 저 한유도에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저거 이 후손님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참 보물이지만 그 어떤 그 특정인의 이 초상이기 때문에 풍속도하고는 조금 상당히 어떤 그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 그냥 1억을 책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은영 아나운서 7억 5천만 원. 네. 아까 그 풍속도는 유일무이한 것이기 때문에 15억 원이라는 가치가 매겨졌지만 네. 초상화는 또 많이 그리셨다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김희겸 선생님이 그리신 거니까 그래도 절반 정도의 가치는 또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딱 반 7억 5천을 썼습니다. 예. 나름 머리를 많이 굴리셨네요. 네. 황기순 씨 5억 원이다. 네. 네. 저는 그 가치는 한 3억 원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사실 초상에 제일 중요한 건 그 얼굴이잖아요. 근데 그 묘사를 너무 잘했는데 정말 사실적인 느낌이 너무 빡 와닿아요. 그래서 2억 원을 더 쓰자. 그래서 5억 원을 제가 썼습니다. 자, 궁금합니다. 이 한유도에 이어서 석천 전일상 선생의 이 영정은 과연 얼마나 할까요? 감축가 볼까요? 네. 자, 최종 감축가 보여주십시오. 18세기 중반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천 전일상 선생의 영정을 보셨습니다. 영정의 최종 감정가는 얼마일까요? 감정가 오릅니다. 100만 단, 1000만 단위, 3억 원의 최종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용식 씨, 황기순 씨가
두 분이 2억 차이로 근소하게 맞추셨기 때문에 인형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이거. 예, 조선시대 영정이 지금 후반에 그려진 거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기로 가면은 상당히 숫자가 적죠. 영정의 그 그리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난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요즘도 영정을 제대로 조선시대 기법으로 그리면은 한 3억 가거든요. 사실은 더 높이 평가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영정도 사실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억 정도 평가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고 또 귀한 그 용단을 내려주셔서 저희가 또 석천 선생의 영정 그리고 한유도를 함께 감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소회가 어떠신지요? 함께 하시면서. 지금 시대가 자꾸 변하는 시대여서 이런 신기한 명품들을 종가나 자기 문중에만 보관하는 시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함께 감상하고 옛날에 이런 진품 명품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앞으로도 이제 잘 보관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이 석천 한유도는 매우 값어치 있는 희귀한 그림임에는 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석천 한유도에 들어있는 마을의 구전 설화가 아주 더 재미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석천 한유도의 주인공 전일상 장군입니다. 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무진년 6월 김희겸이 그린 그림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이 마을 거북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랄 때 친구가 여기 그림에 나오는 오평산 장군이라고 평산 장군이라고 그럽니다. 오평산 장군이 아래 윗집에서 같이 자랐는데 나이가 오평산 장군은 전일상 장군보다 한 살 위라고 그래요. 그리고 생일이 같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같이 태어나서 아래 윗집에서 공부도 같이 하고 또 무술도 같이 연마하고 그렇게 자랐는데 하루는 전일상 장군과 같이 무과에 응시하러 갔대요. 그런데 문 앞에서 오평산 장군은 들어가지 않고 자기는 전일상을 위해서 평생을 바칠 테니 자네나 잘 보고 오시게 그러고 양보했다고 그럽니다. 갔으면 뭐 같이 합격했겠지만 그건 무슨 뜻이냐? 뭐 사람에 충성한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오직 사람에만 충성하겠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분에 관한 얘기가 마을엔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이 워낙 힘이 세가지고 이 말이 이게 이제 호마라고 그래서 이 경주마입니다. 경주마. 우리 뭐 한 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뭐 말을 위에서 닦으니까 얼마나 큰 키입니까? 그래서 이분의 묘소, 전일상 장군의 묘소가 은하면에 있었어요. 서해안 고속도로 은하면 홍성 휴게소 그 인근에 있었는데 그때 고속도로가 나는 바람에 그 산소가 이장되게 됐습니다. 그 이장될 때 전일상 장군 내외분 또 다른 한 묘 그리고 또 묘가 있었는데 구전으로만 내려오는데 말무덤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말무덤이 뭐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전일상 장군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벼슬을 하고 있을 때 항상 이 오평산 장군은 옆에서 보좌로 같이 다녔다 그래요. 벼슬길에. 그런데 하루는 우리 마을에 굉장히 큰 호환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호랑이의 습격을 받아서 송아지, 돼지도 잃고
사람도 다치고 그런 호환이 있었는데 이 오평상 장군은 호랑이 굴 앞에 가서 대범하게 그 호랑이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 호랑이 굴 앞에서 가만히 누워서 호랑이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호랑이가 나오는 틈을 타서 호랑이 꼬리를 잡아 흔들어서 땅바닥에 맺힌 그런 공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호랑이 잡으신 전일 오평산 장군이다. 근데 이 두 분의 산소를 불가피 이장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가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일상 장군의 묘를 팠는데 묘를 이렇게 헤쳐보니까 키가 207cm입니다. 그 뼈 골격을 재보니까. 그리고 전일상 장군이 197cm, 이 오평산 장군은 207cm, 굉장히 한 10cm가 더 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전일상 장군의 어머니 197cm를 낳은 어머니는 190cm였습니다. 1700년대에 살으셨던 그분들의 그렇게 이제 큰 그 외모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오평산 장군과 전일산 장군이 마당놀이에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마당놀이 등장 인물로서 있는 것 구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우리 거북이 마을의 마당놀이는 최소한 1700년대 말 정도에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우리가 합리적 추론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오늘은 일단 이 인물, 그러니까 거북이 마을, 거북이 마당놀이에 나오는 인물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거북이 마을의 마당놀이에 등장하는 인물의 개개인과 또 그 개개인의 특기, 이런 것들을 인문학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영조임금은 통제영과 각도 수용에 명하여 해골선을 제작 배치하게 하였습니다. 전운상 장군은 결성현, 즉 지금의 홍성군 결성면 용오리에서 1694년 3월 23일 홍주영장 전시원의 장남으로 출생하였습니다. 본관이 담양이고 자를 사령 또는 용백으로 짓고 아호를 자천이라 불렀습니다. 어려서부터 범상치 않아 학문에 열중하여 학식이 높았으며 행실이 올바라 문인으로서 집안과 이웃들의 촉망을 받았습니다. 약관 20세 때부터는 무예를 병행하여 출중한 무사들을 능가할 만한 지경에 이르러 문무를 겸비한 젊은이로 성장하여 24세가 되던 해인 1717년 무과에 급제하였습니다. 관직에 오르고도 항상 선인들의 병법에 관한 많은 책을 탐독하고 자기 성찰과 수련에 매진하여 무리학과 충성을 배웠으며 초서와 해서의 글쓰기에도 능하여 대신들의 추천으로 비변사 낭관을 겸직하기도 하였습니다. 31세에 함경도 정평부사로 있을 때 장군은 백성들에게 농업을 권장하고 보살폈으나 연이은 흉년으로 백성들이 굶주림과 질병의 고통을 당하자 관곡은 물론이며
장군의 녹봉까지 모두 내어주는 선정을 베풀어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합니다. 이를 알게 된 함경도 관찰사 송진영의 장계로 영조 임금께서 상과 함께 좋은 말 한 필을 하사하셨습니다. 또 다른 일화는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 존경을 받아 재임 기간을 1년이나 넘기도록 정평부사를 더 지냈으며 재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백성들이 목 놓아 울면서 장군이 떠나심을 슬퍼하며 따라 나선 백성들의 길이가 무려 10여 리에 이르렀다 전합니다. 당시 나라의 군사적 요충지인 해미현의 해미현감으로 부임했을 때에는 왜구의 출몰이 잦아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함을 알고 석성 외곽에 탱자나무를 겹겹이 심어 방어망을 구축하여 적의 침입을 대비하자 이 성은 자후 탱자성이라 불리게까지 되었다 합니다. 이렇듯 장군은 가는 곳마다 백성을 위해 선정을 베풀고 세심한 것까지 몸소 실천한 관리였습니다. 전운상 장군은 여러 관직을 거쳐 46세에 전라 좌수군 절도사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이때 해골선 제작에 전념하셨습니다. 무예와 학문을 겸비한 장군은 늘 국방의 중요성을 깨닫고 항상 군사들의 훈련에 여념이 없었으며 유사시를 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선 연구에 열정을 쏟아 만든 것이 바로 쾌속 전선인 해골선인 것입니다. 장군의 열정과 혼신을 다하여 제작한 해골선은 영조 임금께 장계를 올리자 장군의 말에 따라 각 수군에 명하여 해골선을 제작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영조실록을 보면 전라 좌수사 전운상이 해골선을 지었는데 몸체가 작고 가볍고 빨라서 바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좌의정 김제로에게서 전라 좌수사 전운상의 해골선 건조에 대한 보고를 들은 영조 임금은 기뻐하시며 전운상이 나라를 위하는 뜻이 참으로 아름답다 라고 찬탄의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해골선의 건조는 우리나라 국방 역사상 충무공 이순신이 만드신 거북선 건조에 버금가는 중요한 화학 발명입니다. 영조 16년에 기록한 국조보감에 의하면 전운상의 해골선은 앞은 크고 뒤는 작은 것이 매의 모양 같고 좌우편에 매의 두 날개 같은 부판을 붙였기 때문에 바람을 타지 않고 행동이 매우 경쾌하고 빠르며 안에서는 밖을 내다볼 수 있으나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으며 노군과 사수가 모두 몸을 숨기고 노를 저으며 활이나 총을 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해골선은 영조 임금의 명에 따라 전운상 장군의 전라 좌수영은 물론이고 각 수영에 제작 배치되었으며 자후 70여 년이 지난 순조 임금 9년에까지도 전라 좌수영에 원형보다 조금 다른 한 척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의 영웅 이순신 장군과 전운상 장군은 150여 년 시대 공간을 넘어선 운명적인 두 장군의 전선 발명은 닮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북선과 해골선에 제작한 곳이 지금의 여수시인 전라 좌수영이란 점입니다. 또 하나는 이순신 장군은 47세, 전운상 장군은 46세, 거의 같은 나이에 전라 좌수영에 부임하여 회선의 발명에 열정을 쏟아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정작 중대한 점은 충무공과 자천공의 공통점은 관리로서 백성을 아끼는 선정을 베풀고 자신의 임무에도 충실하였으며 늘 유사시를 대비한 국방력의 향상을 위한 열정으로 당시대의 최고의 전선인 거북선과 해골선을 발명 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두 장군의 일대기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순탄치 못하였던 관직 생활 속에서도 구국의 일념으로 스스로 거북선과 해골선을 발명했다는 것입니다. 홍성이 낳은 자천공 전운상 장군.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거북선을 제작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함께 그의 버금가는 장군으로 그리고 자랑스러운 홍성인으로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